저는 오늘 메타버스 강의를 맡은 심술래연구소 대표 오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요즘에는 워낙 또 이렇게 데이터를 접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어떤 지식을 접하거나 정보를 접하는 게 너무 쉬워져 가지고 뜻하지 않으셨어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고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메타버스는 결국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에 걸쳐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공지능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선생님 인공지능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죠? 인공지능 하면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 좀 그래요. 인공지능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은 무엇이다? 맞아요, 맞아요. 정답은 사실 없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음, 더 비슷합니다. 더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를 넣어주면 학습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그게 이제 관점이 포인트인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 알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오늘에 대해서는 또 불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가 구글 뭐 미래학자 이분인데 뭐 유명하신 분이죠. 어,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엔잡러죠, 엔잡러. 사실 엔잡러 지금도 많죠. 저도 어쩌면 조금 어설프지만 엔잡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8개, 10개 일을 하는 프리랜서 시대가 올 것이고 단기 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드러날 것이다.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청년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직을 하실 확률도 꽤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어요. 짧게는 2시간만 일하는 것도 흔해진다. 뭐 저 사실 2~3시간씩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가 지금 저는 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일에 몸담는 것도 일반적이 된다. 똑같은 소리고요.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보이는 것에는 또 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분명 한 10년 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 취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원이야. 은행원인데 또 부장님 오셔가지고 일 잘 돼? 예, 잘 돼요. 신입사원 왔잖아. 교육 한번 할래? 너 10년이나 했으니까 교육할 수 있잖아. 제가요? 제가 마이크 잡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보통.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강사 이게 마이크 잡고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하지만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결국 2시간 하면 20만 원. 그럼 이제 직장인 입장에서는 2시간에 20만 원이면 요즘 말로 꿀 아닙니까? 지식과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기회가 생기면 꼭 잡으셔서 그 길로 또 나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직업을 바꾼다기보다는 이렇게 엔잡이 되는 거죠. 사내 강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강사를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욕심이 있으시다면 없으시면 이제 안주하시고 잘 사시면 되고 욕심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또 해보시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된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 대체된다. 없어질 리 없다. 대체된다. 그리고 그것이 로봇으로 대체가 돼도 그 로봇을 관리하는 직이 분명 생길 거기 때문에 일자리 개수는 만큼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챗봇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 데이터를 막 받아들여 가지고 막 어쨌든 학습을 해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챗봇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름이 끼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한 4, 5년 전일 거예요. 분명 코로나 직전이에요. 코로나 전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챗봇을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챗봇 지금은 몇 개 있지만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토론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재석처럼 그 방송인 한 분을 달변가를 부르셔서 로봇하고 토론하는 것을 촬영을 했었어요. 매스컴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제 공격을 막 했어요. 로봇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냐 어쩌냐 이렇게 하니까 그 로봇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 너무 인상이 깊은데 내가 만약 너네 인간처럼 내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 피가 지금쯤 거꾸로 솟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뭐 로봇이 뭐 그런 말을 하냐 싶었어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로봇이 아닌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발달하겠죠. 판사. 여러분 판사 하면 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의사 판사 하면 와 진짜 열심히 했구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이죠. 뭐 어떻게 살고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본인이 딸을 낳았는데 엄마 나 진로 정했어. 판사 될 거야 판사. 한 엄마가 우리 딸 우리 아들 판사 되려고 잘했어. 엄마가 밀어줄게.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여보 우리 아들 판사한테 우리 아들 판사해 판사. 자랑스럽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판사는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판사는 없어지는 직업. 이것도 한 4, 5년 전 이야기예요. 엄청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AI 판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AI 판사가 4, 5년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기사에 있었냐면 이 AI 판사가 사람 판사하고 뭐 경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비교를 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뭘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죠? 두 글자? 판례. 옛날에 판결 내린 예시. 그거 가지고 비슷한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징역 3년 때렸구나. 나도 얘한테 징역 3년 정도의 비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지 하는 게 판사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 사람은 변호사 검사 이야기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거나 뭐 사무실 가가지고 A4 용지 뜯어다보고 컴퓨터 검색해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판례를. 누가 더 잘하겠어요? 로봇이 훨씬 잘해요. 이 사람은 일주일이 걸리는데 얘는 1분만 해요. 그래서 훨씬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다고 판단이 된 사례입니다. 뭐 여쭤보기 죄송하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취업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취업을 안 하셨다면 또는 이직을 하신다면 분명 검색해 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지원할 그런 어떤 직무나 직업이 없어질 직업인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뭐 괜찮은 직업인가? 유망한 직업인가? 전망이 좋은가? 분명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님 더 몰라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셔야 되는 거죠. 유발 하라리. 사람들은 창의력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AI는 절대 얻지 못할 거야. 그 대표적인 어떤 능력이 창의력. 저도 예전에 창의력이라는 뭐 키워드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저 시절에는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되게 우울한 만화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오면서 이제 특히 그 20살 때 카메라 폰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네. 핸드폰으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별걸 다 하죠. 뭐 나열하기도 뭐하네요. 날씨도 보고 뭐 카톡도 날리고. 예전에 문자 보내면 한 건당 20원이었는데 지금은 공짜죠 공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창의력을 얻지 못할 거야. 기계가 어쨌든 막 배우기도 하고 뭐 입력하면 다 행하고 사람보다 힘도 세고 빠르고 정확하고 많이 할 수 있지만 새로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얻지 못할 거야 했는데 창의력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없던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거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새로 자기 맘대로 조립하는 것이 창의력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도 창의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창의력까지 가지게 되면 진짜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도 결국 없어지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누우면 막 와가지고 머리 감겨주고 이 닦아주는 그런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쨌든 뭐 이렇게 어떤 인체적으로 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하거나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의사의 수술 실력보다 AI의 수술 실력이 훨씬 높을 수 있다 이거죠 앞으로. 그런데 혹시나 이제 뭐 취업 준비하시거나 이직하실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AI 면접도 있습니다 여러분. AI 면접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저도 실습하려고 강의해야 되니까 실습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웹캠 있죠. 줌 강의 듣듯이 웹캠에다가 웹캠 설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질문이 오면 답변을 캠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입사해가지고 뭐 1인분을 하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진단지에 뭐라고 나오냐? 이 사람이 기쁜 표정은 몇 번 지었나? 슬픈 표정이 몇 번 지었나? 언짢은 상태인가?
어느 정도 퍼센트의 지금 즐거움을 가지고 있나, 눈은 시선은 어디로 몇 번을 갔나, 이게 다 나와요. 사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채용 뭐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고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사실. 아씨, 난 웃고 있었는데 왜 인상 찌푸린 걸로 나온 거야?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걸로 1차로 걸러내고 채용하는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다. 해서 웃는 연습 정말 하시면서 면접을 보셔야 되고, 일반 면접도 마찬가지고 실제 오프라인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가 판단할 때는 더 막 우리가 안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덤벼야 되는 그런. 근데 보세요. 지금은 많진 않아요. 저도 이제 면접이랑 그런 걸 하는데 많진 않아. 하지만 제가 계속 지금 쫑알쫑알한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계에 많이 의존? 기계를 어쨌든 섭렵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명 장담하건대 AI 면접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나는 뭐 여기 이런 데 갈 거니까 AI 면접 아닌 거 없는 것 같던데 하시다가 낭패를 보실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본인이 보셨을 때, 야, 씨, 내가 갈 분야가 AI 면접이 꽤나 있네 하시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AI 자소서는 뭐냐면 대구광역자활센터 메타버스 강의하고 왔습니다 라고 입력만 하면 한 1000자 정도는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제 스타일로 좀 고치긴 해야 되죠. 그게 리튼이에요, 리튼. 본격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너무 유명하죠? 누구죠, 누구? 여기 써있네, 마크 저커버그. 옛날 어디 CEO죠? 지금 메타 맞아요. 페이스북 예전 페이스북. 메타로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선구자로 치고 나가려고 이제 애를 쓰고 계십니다. 메타버스는 결국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뭐 이제 느낌이 오시다시피 메타버스는 코로나 때 또 더 막 확 올라왔어요, 관심도가. 왜냐면 비대면으로 뭔가 이렇게 규제가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밖에 못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모임을 하려고 해도 못 하거나 할 때 결국 우리는 줌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했고,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게더타운이나 방금 나왔던 이프렌드 같은 곳에서 대기업의 어떤 신입생 환영회, 뭐 송년회 이런 것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단편적 공간이 모여가지고 어떤 공간적 제약을 없앤 거, 그 어떤 혜택들이 다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죠. 가상, 초월 뭐 이런 뜻의 메타와 유니버스, 우주 세계를 합성한 언어가 이제 현실을 초월한 가상 세계 해가지고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30년 전에 1992년이면 제가 초3 그때네요. 그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세상이 옵니다 했던 딱 그때네요. 그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스노크렛이라는 공상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뭐 그냥 썼을 수도 있고 정말 미래를 예측해서 썼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이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너무 옛날이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메타버스는 왜 열풍일까 대체? 뭐 언급은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놀이가 되고 있다. 사실 식상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놀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4교시쯤에 나올 거지만 메타버스 세상이 오면서 옴으로부터 오는 부작용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관심도가 생겼고, 가상 공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겼죠. 학생들이었다면 또 대학생 분들이셨다면 뭐 거진 모든 것들을 다 줌으로 해결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메타버스는 휴대폰 다음에 어떤 세상이다, 이게 인터넷 다음 버전이다로는 좀 약해요. 다음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접해야 될 이제 가져올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뭐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인터넷 등장하니까 웹 뭐라 해야 돼, 홈페이지를 또 만들고 예쁘게 꾸며야 되고 연결도 시켜야 되는 웹 디자이너들, 데이터 등장하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유튜브 플랫폼 등장하니까 개인 크리에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로블록스를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용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 이것은 로블록스는 좀 초육 중일 정도가 많이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는 사실 이용할 게 좀 시대가 좀 지나긴 했는데 로블록스에는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참여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게임이나 공간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개인 크리에이터야 뭐 이렇게 유튜버야 그러면 저같이 뭐 영상 두세 개 올리다가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영상은 계속 올리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막 그 이용자 수 막 100만 명, 200만 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사실 유튜버 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저 유튜브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러고 말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흔치는 않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근데 로블록스에는 개발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공을 돈으로 따진다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분배 이야기들 그리고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많다. 아 많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연봉 얘기를 하는 거네요. 11억 원 연봉 11억 원이 3명 1억 원도 엄청 많고 약 1200만 원 이것도 이제 많다 이거죠. 투잡으로 하기에 아주 괜찮은 것들이고 로블록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가 엄청 많죠. 정말 엄청 많아요. 누적 게임스 나와 있고요. 월드빌더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월드빌더. 월드빌더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건데 가상 세계에서 공간을 설계한다. 단순히 뭐 블록을 쌓아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한 사용자 경험을 함께 설계한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실제로 영덕대게 축제를 로블록스 속에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대기업 송년회 같은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진행을 했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여기 사람인 뭐 어쩌고 해가지고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여기서 했다는 소리입니다.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작년인가요? KBS였나? KBS가 그 타이틀을 딱 가지고 왔었죠. 뭐 세계 최초 메타버스 뭐 개표 방송 뭐 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방송국에서도 많이 밀고 있는 그런 것이고 드라마 PD 초등학생 드라마 PD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메타버스 2를 저서를 쓰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한테 교수님한테 그 초등학생이 연락을 취했대요. 드라마 PD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했대요. 근데 그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초등학생인데 드라마 PD로 이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배우들 캐릭터 구해가지고 연기시키고 하는 그런 PD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메타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친숙하십니다. 현실 공간에 가상의 사물을 더하는 공간. 요거랑 살짝 볼게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나오는 가상세계와 현실 공간에 더해가지고 나오는 가상세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래도 4시간이나 메타버스 교육을 받았으니까 누가 야 너 뭐 교육 받으러 갔다며 뭐 배웠어? 너 AR이 뭔지 알아? 그 정도 하실 줄 알자 이거죠?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AR 증강현실 가상현실이긴 한데 증강한 거죠. 추가한 거예요. 추가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셀카 찍을 때 스노우 어플 있죠. 스노우 어플 그런 거 이렇게 탁 설정해가지고 하면 갑자기 제 여기 고양이 막 표시되고 하잖아요.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 그죠? 증강현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실제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겹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많습니다. 정말 많죠. 라이프로깅. 라이프로깅 뭐 개인의 일상의 경험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한다. 뭐 많이들 하고 계시죠? 유튜브 브이로그 내가 내 일상을 기록하는 거 저처럼 블로그 쓰고 나이키 뭐 플러스 러닝 내가 얼만큼 뭐 일이 아니라 뭐죠? 운동을 했는가 뭐 이런 거. 또 뭐 요즘에는 또 음식 제가 먹을 식단을 예를 들어서 차려가지고 찍으면 칼로리 계산이 된다는 그런 어플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식단 관리하는 그런 어플들 그런 것도 다 일상 기록을 하는 거니까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배제하고 살기엔 좀 누리셔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 중에서 너무나 이제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조금씩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세계는 이제 이런 거죠. 지도 뭐 내비게이션도 다 거울 세계죠.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가상 공간 이렇게.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 원래. 가상 현실은 이제 우리가 뭐 VR 체험관 이런 데 가셨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지금은 없지만 엄지 오래됐지만 옛날에 그
그 여자친구라는 게 있을 때 VR 체험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거 쓰고 게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VR.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소개해드린 이프렌드나 로블록스 이런 것도 싹 다 VR 버추얼 월드라고 할 수 있다. 2.0은 이제 뭐 비슷비슷한 건데 XR이라고 하면 우리 X의 느낌 아시죠? 멀티플렉스의 느낌인가? 그 두 개, 세 개 묶었을 때 쓰는 그 X자리 있죠. X자. 그래서 XR은 AR과 VR을 결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올 거지만 MR도 결합해가지고 총 3개 AR, VR, MR까지 결합해서 XR이라고 하는데 나올 겁니다. XR 해가지고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MR 기술을 통틀어가지고 XR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기업에서 시뮬레이션 자동화 등 지속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진행하고 안전에 대한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 디지털 트윈의 쌍둥이라는 소리인데 가상의 기계라고 치면 가상의 기계와 현실 실제 존재하는 뭐 공장이라면 공장 기계가 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게 그대로 가가지고 입력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리 해보고 어떤 대비도 할 수 있는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실 옷도 마찬가지지만 가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큰 단상을 놓고 싶은데 인터넷 페이지에서만 보면 이게 여기에 색깔이 어울리는지 이 공간의 크기는 적당한지 뭐 높이는 괜찮은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주문했다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실제 매장에 가서도 그 매장에서 골라왔는데도 실제 봤지만 옮겨 와보니 이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핸드폰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여기 비춰가지고 쇼핑몰 홈페이지를 할까요? 거기서 가구를 고르면 짜잔 하고 증강현실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울리면 골라서 주문하고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케아에서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또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뭘 하는지를 좀 봅시다. 컨셉 알고 계신가요? 컨셉 개그맨이잖아요. 개그맨. 네, 컨셉 이걸 우리는 부캐라고 부르죠. 부캐. 가상의 그 버추얼 뮤직 토크쇼 해가지고 이게 누구더라? 아포키라는 사람은 아니고 캐릭터가 진행을 맡고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제 헨리 있죠. 헨리 우리 호감형 헨리가 같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000만 명 이상의 시청자가 동시 접속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 하나는 어떤 공간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들어와도 제약이 없죠.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한국 최초. 그래서 이 로지라는 사람이 22살인데 가상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22살이고 뭐 생일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MBTI도 있네요. MBTI도 있고 800개의 표정을 가지고 만든 그런 사람이 그 몸은 이제 실제 인물로 표현했다고 하고요. 일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마. 22살 모델. 그래서 이케아 하라주쿠점 광고 모델인데 이케아 매장에서 잤단 소리가 아니라 이케아 매장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분이 3일 동안 먹고 자며 요가하고 청소하는 그런 정말 그냥 개인적인 퍼스널 그런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케아 매장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겠죠, 당연히.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실제 인물처럼 막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뭐야, 쟤 왜 이렇게 너무나 사소한 사생활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어? 할 텐데 얘 또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 사람이 이제 대박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2016년. 그래서 미국 AI 스타트업에서 만든 릴 마켈라라는 사람인데 가상의 사람인데 모델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고 한 해 수익만 133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특징들은 뭐 다 언급했지만 실제로 광고 모델처럼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거의 영원할 수 있겠죠. 사생활 이슈 등에서 안전해서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이 없다. 이 사람은 뭐 밤낮 없이 뭐 콘서트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스스로 만든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뭐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 겉모습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면 예쁠 것이고 웃기게 만들면 웃기겠죠. 개그맨 같은 사람으로 나온다면 또
그에 걸맞는 그런 외모로 또 나오겠죠. 메타버스, 예를 들면 아까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같은 곳에서 캐릭터를 만들거나 의류를 만들거나 뭐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만든 옷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퓨처카, 예전에 그 애플카 같은 거죠. 누군가 도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NFT에 대한 이야기인데 NFT는 또 인공지능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NFT 나 NFT 알고 있는데 하는데 설명해 보세요 하면 못할 수 있는. 그래서 넌 펀저블 토큰 해가지고 대체 불가한 어떤 토큰이라는 소리죠. 뭐는 이렇게 저렇게 가치에 따라서 이제 그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쌍둥이가 처음에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다면 얼굴만 똑같다면 실제 근데 저도 제 친구들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반을 바꿔가지고 괜히 장난치려고 수업 받은 다 쌍둥이들이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하죠 사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서 그걸 인증을 해야만 뭐 입장이 가능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쌍둥이라고 해도 뭐 모습이 너무 똑같다고 해도 어디를 이렇게 대체해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걸 쉽게 풀이를 해놓은 거고요. NFT도 아까 말씀드린 거 누가 내가 디자인한 옷을 얘가 똑같이 해서 팔고 있네? 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NFT를 먹여놓는 겁니다. 마치 저작권, 뭐 특허권 이런 것처럼 해놓는 거예요. 특허권이 생각이 안 났네요. 그래서 고유한 아이디 값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품이란 인증을 해준다. 복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의 변조가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사진, 그림, 뭐 이렇게 게임 아이템 이렇게 가상세계 버추얼월드 게임형하고 가상세계는 게임형하고 이렇게 커뮤니티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싸이월드나 이런 것들 다 커뮤니티 형태고 이제 게임 형태 가상으로 들어가는 게임 형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로 보셔도 되고 근데 놀이지만 고급형 놀이지만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통도 하고 또 직업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세계가 이제 나온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조금 더 보자면 요건 제페토네. 제페토 한번 살짝 볼게요. 가입자 수가 2억 명. 네,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공간, 이 월드라고 하는데 하나의 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아바타 수가 16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규모 회의나 모임을 할 수는 없다. 이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 이 브랜드는 SK텔레콤에서 만들었다 했죠.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세련돼 있죠. 가장 또 최근에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브랜드는 한 500명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숫자가 나오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뭐 UN 평화유지 장관 회의 뭐 D-100일 기념행사 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이 브랜드에서 했단 소리고 농협 것도 뭐 했네요 하고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거 입학식 졸업식도 이 브랜드 안에서 했습니다. 전 이 브랜드에서 뭐 해봤냐면 작년 여름에 어떤 분이 거쳐서 아는 분이 책을 내셔가지고 북콘서트를 하시는데 작년 맞나? 작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작년에도 사실 막 마스크 벗으면 안 될 땐가 봐요. 상반기 정도? 그래서 북콘서트를 여기서 했어요. 이 브랜드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때까지 저도 사용을 안 해보다가. 근데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냥 들어만 갔어요. 들어만 갔는데 재밌더라고. 재밌고 거기서 또 줌처럼 오디오도 송출이 되고 화면도 얼굴도 보이고 그 어쨌든 캐릭터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뭐 이게 대화명 떠 있으니까 이제 아는 작가님 앞에 가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끼리 이렇게 앉아서 있기도 하고 뭐 누르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이제 제스처도 막 취하고 박수도 치고 또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서 꽤 재밌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선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누가 춤춰라 하고 막 뭐 소리 박수 칠 때 소리 질러라 하면 안 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캐릭터가 대신 명령어만 입력해주면 이제 해주니까 그런 어떤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지 못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명이구나. 국직간 행사들을 주도하는 플랫폼이 이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최대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가 현대차가 로블록스를 이용해 가지고 또 광고를 만들었었어요. 로블록스는 약간 레고 느낌입니다. 레고. 또 전망이 어쨌든 있고 뭐 이미 뭐 몇억 명씩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 현대에서도 이제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하는 거죠. 로블록스는 레고 모양 아바타가 가상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 플랫폼이고, 게임 플랫폼이지만 개발자도 많다.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써 있네요. 게임 개발이나 디자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냥 노는 사람들도 있고 개발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요건 게더타운인데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게더타운과 비슷비슷한 것들이 꽤 있어요. 있고 JB라고 해가지고 ZEP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래픽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예, 제가 그냥 농담반 진담반 하는 얘기는, 게더타운은 방향키로 움직였을 때 수직 수평으로밖에 못 움직여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제비라는 것은 비슷한데도 다른 점 하나는 대각선으로 이동이 가능해서 좀 더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게더타운은 저랑 같이 하실 거고, 제비라고 이렇게 제 뭐 체험 무료 이렇게 쳐보시면, 나중에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 사람들이 무료로 올려놓은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서 돌아다녀 보셔도 재밌습니다. 게더타운은 뭐 PC 브라우저에서 2D 온라인 어쩌고 했는데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교육 업무 협업을 한다. 뭐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저 국민학교 시절 게임 캐릭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롤플레잉 형태의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신기한 건 여러분이 이따 하실 때 의류 같은 거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피부 색깔, 눈 이런 모양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고, 그러고 이제 만나서 뭐 회사라면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그 주제에 맞는 회의도 하고 하는 거고, 어, 줌에서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한다면 줌하고 달라진 특징이 캐릭터가 있다는 거하고 나머지는 줌 기능을 그대로 옮겨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화상도 되고요, 음성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설정을 해놓으면, 설정마다 다르긴 한데 설정을 해놓으면 공간이 막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 파란색이 만약에 이 캐릭터에 가까이 일정 거리 가까이 가야만 영상이 켜지고 소리가 들리는 그런 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하고, 멀리 떨어지면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으면 떨어지면 자동으로 저기랑은 오디오가 끊기고 여기랑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캐릭터적으로 공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협업을 할 때는 줌보다 훨씬 재밌고 좀 다이나믹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게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옛날에 게임 제작 그 막 어설프게 할 때처럼 목적에 맞게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공간 설계하는 것도 뭐 되게 예쁜 것은 유료지만 무료로 이 게더타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작을.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보이긴 한데 이 영화 아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남자분들 특히 좋아하실 것 같고, 좀 됐어요. 이게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나? 저 고등학교 막 그럴 때 나온 것 같아요. 탐 크루즈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율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스크린만 있는데 여기서 팔동작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파일을 막 버리고 막 샥 가져와가지고 펼치고 하는 그런 가상 공간에서 하는, 이게 뭐죠? 배운 것 중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 눈에는 이 공간이 보이긴 한데 그 사이에 뭐가 보이죠? 지금 이렇게 AR이죠. AR. 그죠? 이해되세요? 증강현실 AR.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르셔도 돼요. 레디 플레이어 원은 보셨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봤냐 안 봤냐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영화의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주인공이 평소에도 그런 메타버스 게임 같은 걸 즐겨 하는데, 왜냐면 그 현실이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즐겨 하는데, 이게 이제 영화다 보니까 좀 더 심화가 돼서 실제처럼 이렇게 막 벌어져요. 뭐가 사건이. 그래서 이 가상 세계 속에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영화인데, 얘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캐릭터를 정해서
가상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게 다 빌딩이 다 가상입니다. 가상. 그럼 이건 뭐죠? 무슨 R이죠? VR. 가상 세계 VR, AR 구분하자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 작업실 지하 작업실에서 이렇게 아이언맨은 보셨죠? 아이언맨 재밌잖아요. 이렇게 막 없는데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홀로그램 같이. 이건 뭐죠? 홀로그램 같은 건? VR, AR 학습 되시죠? 그냥 있는데 원래 지금 현실에 뭐가 있는데 그 공간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뭐가 생기면 증강현실 AR 그죠? 이거 지금 아이언맨이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아이언맨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삐리리리 해가지고 이게 막 뭐 이렇게 거리도 나오고 확대도 되고 뭐 위험도 표시도 되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막 하죠. 이렇게 아이언맨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죠? AR. 어, AR. 음. 쉽죠, 여러분? AR, VR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메타버스의 윤리하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또 메시지 하나 전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따라야 될 것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귀찮거나 또 안 따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해오던 습성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굉장히 캐치를 하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또 어떤 걸 또 책임 있게 해야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뭐 윤리하면 뭐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표적인 문제가 있을까? 5가지 정도? 과도한 중독. 아까 살짝 얘기했었네요. 저작권 침해도 살짝 말씀드렸고요. 메타버스 내 범죄 행위도 실제로 지금 벌어진 사건이 있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3번입니다. 비슷한 문제죠. 익명성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까지 있습니다. 과도한 중독. 근데 사실 과도한 중독은 재밌어서 중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소수라고 할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뭐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MBTI에서 E가 아닌 I이신 분들, 극 I이신 분들 조금 이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거랑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조용한 거 좋아하고 저도 사실 때로는 저는 E지만 때로는 I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되게 좀 이렇게 많이 조용하신 성격이거나 내성적이신 분들이 속으로는 나도 사람들이랑 저렇게 술도 마시고 축제도 가서 뛰어놀고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면 뭐 과 생활도 좀 잘하고 싶고 한데 성격상 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 이거죠. 재밌게 얘기하면 신분 세탁이라고 할까? 가능하다 이거죠. 활발한 척. 원래 일상에서는 어땠을지언정 가상세계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게 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화가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유지가 되는 경우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고 뭐 소극적이고 막 말을 하기 싫겠어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가능하다. 또는 되게 시끄럽던 사람이 조용한 척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근데 거기서 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표출을 못하고 더 심하게 가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메타버스에서 가능하잖아요. 왕따가 아닌 세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현실로 돌아오기 싫고 메타버스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들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이 저 중독이라는 키워드하고 맞아 들어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현실로 어쨌든 돌아와야 또 잘 살아갈 텐데. 좋게 얘기하면 그냥 게더타운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랑 새벽까지 얘기했더니 피곤하다 정도의 중독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제 걱정되는 어떤 생각을 얘기해보면 그런 어떤 본인의 성격을 좀 표출을 좀 현실에서 못했던 표출을 하고자 메타버스에 너무 젖어들면 조금 현실과 소통을 소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존을 해버린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 의견이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현생은 싫고 메타버스 세계는 너무 좋아. 나한테 기쁨을 줘. 순기능도 분명 있겠지만 현실과 분명 이제 분리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저작권 침해.
이게 이제 또 많이 저기 될 것 같아요. 가수 실제 가수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 게임 속 그 뭐라고 해야 돼? 움직임 같은 것 중에서 내 댄스를 따라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저 사람 귀속된 어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들이 허락 없이 쓰거나 했을 때는 분명 법적 제재가 이제 가해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죠. 실제로 저는 뭐 명품 입어본 적이 별로 없지만 구찌 매장에 있는 어떤 백이 있다고 칩시다.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한 500만 원짜리 있다고 쳐봐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아까 그 구찌를 가지고 구찌에다 허락도 안 받고 그 이미지 그대로 제페토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를 만약에 한다. 큰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저작권 침해를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유튜브 해봤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상 찍고 컷 편집하고 뭐 입힐 거 입히고 음악 넣고 하면 적당히 일단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음악도 굉장히 유튜브 쳐보시면 돼요. 저도 이제 사용하는 것이 비디오 형식의 그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치면 무료로 다운받아서 무료로 상업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배경음악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드렸던 NFT 고유번호 같은 거 고유번호를 등록했는데 괜찮을까? 최초로 등록을 했다면 괜찮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원래 이제 이미 얘네들은 나온 상태부터가 이제 그쪽에서 NFT 같은 것을 부여받았겠죠. 그런 것을 내 맘대로 뭐 이게 오려가지고 또는 조금 바꿔가지고 NFT를 새로 등록한다? 안 됩니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 미술, 안무 등 안무까지 아까 춤 같은 거 창작물을 아이템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실 정말 악한 마음 없이 했는데도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범죄 행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는 아니고 내가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막 뒤에서 따라와. 이거 스토킹 범죄에 해당됩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따라다니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된대요. 음. 따라다니지 마셔요. 마음에 들어도.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네. 어렵긴 하겠죠. 증거가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녹화를 한다든지 뭐 몇 날 며칠 인증 사진을 남겨놓는다든지 하면 되겠죠. 이거 이제 사실 이제 방금 들은 질문이지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따라다녔지 너 한 10일 따라다녔네 너 처벌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은 분명 정말 나쁜 마음에서 따라다녔다면 말도 걸고 했겠죠.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야겠죠 이제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만나자든지 근데 사실 캐릭터 같이는 안 생겼을 텐데 다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막말하는 거 욕하는 거 익명성과 또 연관이 있죠. 익명성에 숨어서 과격해지는 그런 혐오 발언 욕설들 그죠. 저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제가 소통 강의도 한다고 했잖아요. 소통 강의 때 제가 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유튜브 댓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제 생각이지만 유튜브에는 90%가 공격 성향을 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판단에. 현실에서 100명 중 90명이 공격 성향을 가졌다는 소리는 아닌데 유튜브 안에만 들어오면 익명성만 가지면 10명 중 9명은 공격성을 가진다고 저는 봐요. 제가 경험한 바로.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시길 바라면서. 익명성 이런 것도 이제 익명성에 대한 다른 얘기는 제가 방금 드렸고 사칭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칭하는 거. 사실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안 하는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노쇼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활발하게 강의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띄엄띄엄 강의하다가 이제 팍 터져버리는 게 1년이 지금 됐는데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전부나 그런 강의 같았는데 그 강의를 런칭을 하시고 무료로 해준다 해가지고 참여자를 받았는데 한 50명 정도 신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한 25명 오셨대요. 실제 강의하실 때. 되게 실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익명성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건 또 익명성도 아닌데도 그러시더라고요. 5번째 마지막은 개인정보 침해. 제가 블로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네요. 블로그 쓸 때 저도 아까 사진 이 카메라가 신기해가지고 사진 한 장 딱 찍었는데 우리 그 촬영하시는 분 중 한 분이 담겼어요 사진에. 그것을 제가 블로그에 만약에 올린다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올린다
이분이 저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블러 처리할 겁니다. 그 모자이크 처리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기념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탁 찍고 간다. 그리고 블로그에 올린다. 다 블로그 그 뭐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 쓰신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고 다만 이제 굉장한 어떤 초상권을 되게 막 이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진 않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혹시라도 발견하신 다음 발견하기도 힘들고 블로그를 혹시나 발견하신 다음 뭐야 내 얼굴을 왜 썼어 하고 신고하실 분들이 많진 않다. 다만 이제 뭐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블로그 팁을 하나 살짝 드리자면 블로그 같은 것을 블러 처리를 할 때 모자이크 처리를 할 때 모자이크로 처리하면 안 된대요. 모자이크를 없애는 그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스티커를 붙여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스티커 그 기능 있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둬야 돼요. 왜냐면 뭔가를 할 때 굉장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걸리는 게 많이 있거든요.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5가지 메타버스에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청년을 저축계좌 청년 만 39세 미만이신 거죠? 청년이시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이게 제 얘기하는 거지만 강사가 아니라 강연가가 제 인생의 꿈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지 정보성 어떤 강사로 남고 싶진 않거든요. 다만 주제가 이제 메타버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정보 전달을 했어야 되고 하지만 마무리를 조금 하자면 제가 청년들 대학생들이나 그런 분들 강연 갈 때 꼭 드린 말씀 중에 하나인 부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십니까? 물음표가 살짝 생길 수 있죠. 저는 최선이라는 말을 안 써요. 나중에 부끄러워질까봐. 최선을 다한다? 어마어마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한 말. 최선이잖아요. 그냥 선이 아니라 최선. 그래서 한 번씩 떠올려 봅니다. 한 번씩 강의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고 나는 최선을 언제 다해봤지? 사실 최선을 다해본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적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41살인데 적어봤는데 41년 동안 미친 듯이 최선을 다한 적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5번 이내더라고요. 뭐 10번이실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살자가 제 어떤 지금 모토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할 때가 올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청년이시라면 어쨌든 꿈을 찾아가는 과정 또는 꿈을 찾아서 안정을 지금 취해서 계속 가시는 과정 또는 어떤 사정이 벌어져서 또 사정에 의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하자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옛날에 뭐 할 때 조금 봤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특히 부정적일 때 이 사람들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때는 한 번씩 채널 틀다가 몇 번 뭐 지원자 불합격입니다 하면 뭐 갑자기 막 정말로 연기가 아닌가 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막 울어봤나 저렇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뭔가를 준비를 했다가 떨어져 봤나 억울해 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울어보셨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대단해 보이더라고. 연습생들 얼마나 준비해서 힘들게 준비했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억울할까. 옛날에는 얘네가 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노래가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TV 보다가 노래방 가서 하면 되잖아 이랬었어요. 간절함 그때는 몰랐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지금에서야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길 바라면서 그 최선을 다하려면 간절함이 선행돼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순환 연구소의 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